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고아원으로 향합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니 벌써 햇수로만 10년이 되었네요. 5년 전 결혼을 한 뒤로는 아내도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빨래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나면 아내는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고 저는 어린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성인이 된 아이들도 꽤 많아요. 얼마 전에는 대학생이 된 아이가 봉사자들의 후원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며 편지를 보내왔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공부를 잘해서 저랑 아내가 특별히 신경을 써줬던 아이였거든요. 저에게는 별거 아닌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천륜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끊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꼭 핏줄로 이어져야만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여기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시설을 떠날 때까지 가족의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아이들도 참 많거든요. 35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지방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되었어요. 저를 처음 발견한 선생님은 고아원 문 앞에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시설로 데려가셨죠. 당시 저는 4살이었고 제 이름만 겨우 말하는 수준이었대요.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서럽게 울길래 길을 잃은 건가 싶어 옷이며 몸이며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쪽지 한 장 없었다고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저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저는 고아원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남아있을지 모를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서서히 잊어갔겠죠. 그저 고아원을 집이라 여기며 몇 명 있는 또래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셨어요. 잠들기 전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따뜻한 손길은 아직도 희미한 기억처럼 남아 제 마음을 늘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입양된 건 고아원에서 지낸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저는 5살이라 사실상 입양이 잘 되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1년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주로 입양됐거든요. 대부분 자신이 입양한 아이가 입양에 대한 기억 없이 자라길 바라셔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입양이 된 건 정말 몇 없는 경우였습니다. 당시 입양을 하기 위해 고아원에 왔던 저희 양부모님들도 처음엔 신생아를 입양할 마음으로 왔었대요. 어린 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1년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입양을 결정했다면서요. 고아원에 와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냥 어떤 끌림을 느꼈대요. 활짝 웃으며 뛰어다니는 제 모습에서 먼저 떠난 자식을 봤던 걸까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후로 몇 번 정도 그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부모님의 자식으로 정식 입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 이름이라는 것을 듣고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족이 새로 생긴 것도 적응해야 하는데 이름까지 바뀌면 제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면서요. 양부모님을 따라간 집은 태어나서 제가 본 집 중에 가장 컸어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서 실컷 뛰어놀 수도 있었고 제 방은 장난감으로 넘쳐났습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 없이 지내다가 오롯이 나를 위한 것들로만 채워진 방을 보니 어린 마음에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은우는 이제부터 강은우야. 아빠가 강씨거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엄마랑 아빠가 우리 은우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여기가 은우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좋아요. 성을 몰랐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님 성을 따라서 기문으로 살았던 지난 1년을 뒤로하고 저는 강원우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 올 때부터 입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했지만 지내면서 제 부모님이 정말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아원에서 지냈던 기억은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저를 입양해준 부모님은 정말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유명한 체인 식당에 본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점까지 관리하느라 늘 바쁘게 일하셨지만 저를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들의 시간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유치원 운동회를 하거나 재롱잔치를 하는 날에도 제일 앞자리에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정말 친자식 그 이상으로 사랑해 줬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질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겪을 때는 사실 방황도 조금 했어요. 지금 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저에게 너무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조차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그 사람들은 나를 왜 버린 걸까? 친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내가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을까? 아니, 친자식도 아닌 나를 양부모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나라는 존재가 짐덩어리처럼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밥도 잘 안 먹고 부모님과 대화도 피했던 것 같아요. 은우, 요즘 무슨 일 있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별일 없으면 다행인데 요즘 은우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돼. 무슨 일 있는 거면 숨기지 말고 꼭 이야기해줘. 알겠지? 네. 제가 방황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묵묵히 제 옆에서 별다른 말 없이 기다려주셨어요. 하루는 밤에 자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열린 안방 문틈으로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온통 저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식당 직원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부모님이 저런 걱정을 하게 하는 거지? 기억도 못하는 친부모를 원망하겠다고 나를 열심히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그날 이후 저는 친부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기로 했습니다. 궁금증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아예 모든 감정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저에게 부모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 두 분밖에 없다는 마음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간의 방황을 끝내고 저는 다시 부모님이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잡생각을 멈추고 모든 정신을 공부에 쏟아부었어요.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관심을 보이자 부모님은 학원이며 과외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졸업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그럴수록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적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부잣집 도련님이 뭐하러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냐며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적당이라는 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기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아침마다 엄마가 저를 학교에 태워다 주셨는데 그때 자주 듣던 라디오에 한 변호사가 나왔거든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코너였는데 그걸 듣던 엄마가 그 변호사를 칭찬하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당연한 것처럼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변호사라는 꿈이 생기고 명문대 법대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기고 나니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제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았어요.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소보다 수능도 잘 봤고 결국 제가 원했던 명문대 법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저 붙었어요! 세상에 우리 운우 장하다. 아빠는 당연히 붙을 줄 알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이리 와.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우리 세 가족은 서로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온통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에서 공부로 이름을 날렸던 저인데 제 명함은 들이밀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좋은 자극을 받으며 저도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이라서 사법고시를 준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교수님과 오랜 상의 끝에 로스쿨을 선택했습니다. 공부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공부만 하다 보니 공부가 저의 전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야 제 꿈의 종착역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결과를 듣고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공부한다고 청춘을 다 쏟아부은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 합격을 축하해야 한다며 하루 동안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간판 아래에는 제 이름 석자를 크게 넣어 만든 축하 현수막까지 달아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두 분은 저를 맞춤 정장 가게에 데리고 가서 옷을 몇 벌 맞춰주셨어요. 이제 고객들도 만나고 법정에도 가게 될 텐데 언제나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한다면서요. 그러고는 백화점에 들러 명품 구두와 서류 가방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패션에 관심이 없어서 늘 엄마가 사다 주시는 대로 입곤 했는데 이날은 뭔가 기분이 특별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서류 가방을 들고 몸에 딱 맞춘 정장을 갖춰 입은 제 모습을 상상하니 참 근사했습니다. 하루빨리 6개월 실무 수습을 마치고 정식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이 제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무 수습을 앞둔 어느 날,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우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갈 곳이 있으니 준비해라. 네? 어디요? 가보면 알아. 중요한 분을 만나야 하니까 전에 맞춘 양복으로 입고.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저 서둘러 준비하라는 부모님의 말에 엉겁결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 지인들과 축하 자리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자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부모님은 고급 선물 세트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미리 사오셨는지 포장까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가길래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는 걸까? 너무 궁금했지만 가보면 안다는 부모님의 말에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진 않을 테니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 좋은 궁금증이 생기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이동했을까? 도착해보니 동해바다 근처에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어요. 바다는 정말 오랜만이라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모님 식당에서 거래하는 곳이 남해에 있어서 어렸을 때 남해는 자주 갔었는데 동해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만나려는 분이 여기 사세요? 응, 차는 여기에 대고 조금 걸어가야 돼.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부모님을 따라 몇 분 걸었더니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어느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습니다. 다 왔다. 여기 201호야. 올라가서 은우 네가 벨을 좀 눌러주겠니? 네, 알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낡은 빌라. 2층에 도착한 저는 201호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벨을 누르기 무섭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저희 엄마 또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여성분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은우야, 정말 은우가 맞구나. 어렸을 때 얼굴이 그대로 있어. 네? 누구세요? 은우야, 엄마야.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쓰다듬고 있는 이 사람이 제 엄마라니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리는 저를 아빠가 붙잡아서 겨우 몸을 기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건지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순간 이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부르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지만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과 저의 친엄마라는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물을 한 잔 마시고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다니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고요? 그래, 이분이 은우 널 낳아주신 분이란다. 은우야, 어머니한테 큰절 올리거라. 친엄마라는 분은 저를 보며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직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 제 친엄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의 인사를 받은 친엄마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며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대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저를 뺀 세 분은 어떻게 된 일인지 덤덤해 보였어요. 대체 부모님이 제 친엄마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존재 여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다니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냉정을 되찾았어요. 고아원에 두고 사라져 25년이 넘도록 소식 한 번 없던 친엄마에 대한 원망과 의구심이 피어났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친엄마라뇨? 이야기하자면 꽤 길단다. 우선 친어머니 말씀을 좀 들어보겠니? 무슨 말이요? 인사하라고 해서 일단 하긴 했는데요. 저를 버리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겠니? 날카로운 제 말에 친엄마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달래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은우,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었어. 너를 낳기 전 나는 3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단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정말 너덜너덜해져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자고 생각했을 때 기적처럼 너가 찾아왔단다. 너를 가졌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 10달을 품어 무사히 너를 낳았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단다. 세상에 그런 보물이 있을까? 만지면 닳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금이야 옥이야 아끼면서 키운 게 너였어. 저를 낳아 기르던 시절을 떠올리는 친엄마의 표정에서 옅은 미소가 퍼졌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는 것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온 가족이 너를 사랑했어. 나만 보면 괴롭혔던 너의 할머니도 네가 시골에 가면 울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날은 시어머니 댁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큰 축제를 하던 날이었어. 너에게 재밌는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다 같이 축제에 가기로 했단다. 공터에 자리를 잡고
챙겨온 음식도 먹으면서 꽤 평온하게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 너희 할머니가 너한테 이곳저곳 보게 해주고 싶다고 잠시 데리고 놀고 오겠다고 하셨어. 웬일로 나와 너희 아빠한테 둘이 시간 좀 보내고 있으라고 하더구나. 혹시 그때였나요? 그래, 너를 데리고 갔던 시어머니는 장식품 구경을 한다고 잠시 한눈을 팔았어. 그때 마침 인파가 몰리면서 그 인파 속으로 네가 사라져버린 거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너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늦었고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그날부터 나는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다녔어. 몇 날 며칠 그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때 기억이 전혀 없니? 없어요. 제가 발견된 건 고아원 앞이었어요. 말씀 듣고 추측해보면 아마 인파 속에서 길을 잃고 누군가를 따라갔다가 뒤늦게 저를 발견한 사람이 고아원에 맡긴 건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죠. 저도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없어요. 친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심지어 다른 사람 때문에 저를 잃어버린 거라니 뭔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너를 잃어버리고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단다.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면서 너를 찾아다니는 일만 했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질렀지. 너를 찾기 전까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어. 언제나 무섭기만 했던 시어머니라는 존재도 네가 사라졌다는 사실 앞에서는 두렵지 않았어. 내가 두려운 것은 너를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뿐이었단다. 남편도 처음에는 나랑 같이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누군가는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결국 나 혼자 돌아다니는 날들이 길어졌어.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 친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집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혼했어. 너 잃어버리고 2년 뒤에. 내가 애타게 너를 찾아 헤매는 동안 아빠라는 사람은 바람이 났더라. 숨 쉴 곳이 필요했대. 나는 은우 네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나 봐. 바람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바로 이혼했어. 너를 찾게 되면 자격 없는 사람한테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 뒤로 나 혼자서 너를 찾아다녔단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전자 등록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 친엄마는 25년 동안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걸까요?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하셨어야죠. 포기하고 본인 삶 사셨어야죠. 대체 왜? 나에게 너는 내 인생이었어. 너를 포기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단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이곳으로 돌아왔어. 너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단다. 그래서 근처 어시장으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하루는 생선을 팔고, 하루는 건어물 가게에서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날은 횟집에서 서빙을 하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겨우 살았어. 그러면서도 나는 늘 너를 찾았단다. 이곳에 와서 꼬박 22년 동안 매년 너를 찾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어놨어. 5월 7일, 매년 너의 생일이 되면 현재 너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적어서 새 현수막을 만들었어. 이곳이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꽤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마을 주차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놨단다.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차장 주인 덕분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올 수 있었어. 그게 정말이에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친엄마는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끌고 제 앞에 가져다 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친엄마가 이야기한 그 현수막들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현수막 속 사진은 제 어릴 때 얼굴이 맞았어요. 친엄마는 해가 바뀔 때마다 교체한 현수막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현수막들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안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이 현수막은 너였어. 널 어떻게 버리니? 10년이 됐을 때는
주변에서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고. 근데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 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잖니. 아, 그러고 보니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쪽으로는 잘 다니지도 않는 부모님이 대체 어떻게 친엄마를 찾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친엄마 말대로 이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25년 만에 찾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친어머니 말씀대로 우리가 이곳에 왔던 게 정말 기적 같구나. 아니, 기적이 아니라 인연의 끌림이었을지도 모르겠어. 원래 엄마랑 나랑 남해만 가는 거 기억하지? 네, 거래처도 다 그쪽에 있어서 남해로만 다니셨잖아요. 이번에 엄마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서 재료가 좀 필요했는데 동해에서 난 것이 유명하다더라고. 그동안 너무 한 군데만 다닌 건가 싶어서 시장 조사도 하고 괜찮은 거래처가 있으면 찾으려고 이쪽으로 오게 됐단다. 거리도 멀지 않아서 겸사겸사 기분 전환도 할 마음이 있었지. 그래서 저쪽 큰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상인에게 이 근처 맛집을 추천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단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발견했어. 너를 애타게 찾는 그 현수막을 말이야. 그걸 아빠랑 엄마가 직접 보셨다고요? 평소 잘 오지 않는 지역에 와서 굳이 맛집을 가려다가 들른 작은 마을. 그곳에서 저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했다니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나가는데 입구 쪽에 뭔가 큰 현수막이 보였어. 광고인가 싶어 보는데 익숙한 얼굴과 이름이 있었지. 은우가 원래 이 씨였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 우리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 너의 얼굴, 그리고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그리고 등에 있는 화상 흉터에 대한 내용까지. 현수막의 주인공이 너라는 건 의심할 것도 없었단다. 그걸 언제 보신 건데요? 너 변호사 시험 한 달 앞두고 알게 됐어. 현수막을 발견한 부모님은 고민 끝에 제 친엄마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엄마는 가끔 걸려오는 장난 전화 정도로 생각했대요. 현수막을 보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꽤 많았다면서요. 이번에도 그런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대충 끊으려는데 기분이 이상했대요. 오늘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다른 전화와는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그래서 대뜸 저를 키우고 있다는 낯선 부부를 집으로 불러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당장 달려가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그때는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라면 나를 찾아오고 장난이라면 그냥 갈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내 마음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날 두 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영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두 분께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는요, 우리 둘 다 엄마잖아요. 엄마라면 그렇게 해야죠. 도착해서 은우 친어머니를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눈매가 은우랑 정말 많이 닮았잖아요. 혹시나 했던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었죠. 그렇게 기적 같은 만남이 이뤄지고 아빠는 지갑 속에 넣어 늘 가지고 다니던 우리 가족 사진을 친엄마에게 보여주셨대요. 저를 입양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을 보고 친엄마가 얼마나 울던지 달래느라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 은우 네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대견하고 그 이름 그대로 살게 해주신 두 분께도 정말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단다. 5살 때 너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했어. 네가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께 입양이 된 것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 친엄마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찍은 모든 사진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면서 부모님이 모르는 시절에 저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셨대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오랜 시간 추억 속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한 달 전에 알게 됐는데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너의 친어머니를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했단다. 설득이요?
이제라도 저를 데려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때라도 쓰신 걸까? 하지만 친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참 오래 했어. 나를 대신해서 두 분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친엄마라고 네 앞에 나서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 일단은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두 분 덕분에 빠짐없이 알게 됐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해주셨는지 듣는 내내 내가 그 시절에 네 곁에 있는 기분이었어. 그래,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알고 싶은 것도 다 알게 됐고 네가 행복한 것도 알게 됐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부모님 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나를 망설이게 만들었단다. 모든 게 다 내 욕심 같았지.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면서요. 그런데 그냥 묻을 생각을 했다고요? 저를 생각해서 만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친엄마의 말에 순간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표정을 바로 알아본 엄마가 곧바로 제 말에 답했어요. 은우야,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식의 행복만 생각하다 보면 가끔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지. 너희 친어머니도 그러셨어. 본인이 나타나면 네가 힘들어하진 않을까, 혼란스러워하진 않을까. 우리에게 네가 괜히 눈치 보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금방 깨달으셨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친부모가 버렸다고 알고 있는 너는 아마 평생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간직하고 살아왔겠지. 하지만 진실은 25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고 찾아다닌 존재가 있다는 거잖니. 너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뎠을 그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주고 싶었단다. 대신 시기적으로 너에게 중요한 때에 내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네가 시험에 붙으면 그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야. 은우 네가 똑똑한 덕분에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되었구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엄마의 말씀대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어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상처요. 물론 지금 부모님 덕분에 정말 많이 치유가 됐지만 가끔씩 저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잊었던 감정이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림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엄마는 저에 대한 그리움과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저를 애타게 찾아 헤매며 25년을 버텨왔습니다. 갑자기 마음 어느 부분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솔직히 마음이 이상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리고 친엄마 말씀대로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신 엄마 아빠한테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부모님은 저를 친엄마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새로 계약할 거래처에 가야 한다면서요. 온 김에 하루 잘 숙소도 예약했으니 내일 점심때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죠. 긴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서야 마침내 만난 엄마와 아들을 위해서 두 분이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겠죠. 부모님이 떠나시고 살짝 어색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저, 엄마? 그래, 은우야, 엄마야. 엄마가 은우를 제대로 안아봐도 될까? 네, 그럼요. 친엄마는 두 팔을 크게 벌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친엄마의 몸은 저보다 한참 작은데 그 품에 안겨 있으니 꼭 제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척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느낌으로만 남아있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친엄마는 제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코앞에 저와 똑 닮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무척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친엄마는 저를 위해 오랜만에 잔뜩 요리를 했다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같이 제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어요. 식당을 하는 부모님 덕분에 웬만한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봤는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식사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제 사진들을 함께 구경했습니다. 저를 낳기 전 배가 부른 친엄마의 모습, 저를 낳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눈병이 났는지 안대를 차고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3권이나 되는 두꺼운 앨범만 봐도 친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어렴풋이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친아빠의 모습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어요. 저 아빠는 아예 연락 안 하세요? 그 사람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떠난 지 꽤 됐어. 사고라고 들었다. 그래도 너한테는 좋은 아빠였어. 네가 원한다면 납골당 위치는 알아봐 줄 수 있단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던 것뿐이라. 말씀 들어보니 저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옷 잘 입는다고 소문났겠는데요. 친아빠 이야기에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던 친엄마는 제가 화제를 돌리자 금방 그 시절 이야기에 빠졌어요. 그렇게 그날은 늦은 밤까지 친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니 친엄마가 덮어준 것인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같이 늦은 아침을 먹고 기다리는데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어제도 뭔가 한가득 들고 왔는데 오늘도 양손 가득 먹을 걸 사오셔서 친엄마에게 주셨어요. 이거 전국에서 줄 서서 먹는 거라는데 오히려 현지 분들은 잘 못 드신다면서요. 저희 거 사면서 맛 좀 보시라고 사왔어요. 세상에 뭐 이런 걸 다 감사해요. 감사는요. 아니, 이 녀석 뭘 얼마나 잘 먹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얼굴이 2배가 됐네.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우리는 서울로 가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실무 수습에 참여해야 했기에 더 머물 수도 없었죠.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지 못하고 일단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곧 연락드리겠다는 말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우, 친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냈어? 그냥 저 아기 때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다 봤니? 너 아기 때 진짜 귀여웠는데 엄마는 사진 몇 장 훔치고 싶었다니까.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려. 제가 다음에 대신 훔쳐다 드릴게요. 진짜지? 눈 오는 날 스키복 입고 눈밭에 뒹구는 사진은 꼭 부탁해. 그건 그렇고 은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뭘요? 친어머니 말이야. 평생 모르면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잖아. 우리가 너를 키운 건 맞지만 낳아주신 분이 없었다면 너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친엄마를 만난 건 잘된 일이지만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해서 두 분이 제 부모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3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근데 평생 저를 찾아다닌 친엄마 생각을 하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돌봐드리고 싶긴 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두 분께 말씀드려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거참 누구 아들인지 아주 잘 자랐네. 그래, 그래야 이 강민수 아들이지. 엄마와 저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기특하다며 이후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일단은 실무 수습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친엄마와 매일 짧게나마 통화를 하면서 지냈어요.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정식 변호사가 되면 이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는 말에 살짝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친엄마를 몇 번이나 만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무 수습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제는 매일 친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서프라이즈 선물 덕분이었죠. 퇴근이 가까워질 무렵 엄마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느 주소를 주면서 퇴근하면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죠. 주소를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어차피 물어봐야 얘기해 줄 것 같지도 않고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알려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벨을 누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친엄마였어요. 매일 통화는 했지만 얼굴을 보는 것은 오랜만이라 무척 반가웠어요. 그리고 친엄마의 모습 뒤로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부모님이 마련하신 거구나.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 뭐예요? 또 나한테만 비밀로 하고. 너희 부모님이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아빠만 믿으라고 했지? 바닷가 집도 정리하고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곳 구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어. 나는 정말 못 많았어. 이걸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받으면 되는 건지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친엄마를 저희 엄마가 토닥이며 괜찮다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드려야죠. 은우 낳아주신 덕분에 우리가 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은우가 자라는 모습을 봐야 하는 사람은 친어머니인데 그걸 저희만 봐서 저희만 누려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은우랑 함께 지내면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랑 이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강원우 씨, 알면 잘하세요. 참, 저는 한 명이라 문제가 없는데 엄마가 두 분이니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어요. 은우 어머니가 먼저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자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호칭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에 엄마는 자신은 서울 엄마, 친엄마는 동해 엄마로 부르자는 의견을 내셨어요. 만장일치로 호칭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친엄마를 위해 식당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서 스카우트하고 싶다면서요. 제가 일하는 동안 친엄마는 저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금방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세 분은 저 없이 자주 함께 놀러 다니셨어요. 한 살 차이가 나는 두 엄마는 서로 언니 동생하며 돈독한 우애를 다졌어요. 세 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키워준 엄마와 낳아준 엄마는 늘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무장과 결혼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엄마는 당연히 혼주석은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주인이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비록 혼주석은 두 분이 앉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친엄마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장인어른께 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두 엄마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적인 사람도 있었다고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준 아내 덕분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년 뒤 아내는 예쁜 공주를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3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친정 어머니가 없는 아내를 위해 두 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육아를 도와준 덕분에 아내는 금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어요. 사무장이었던 아내의 경력을 살려서 둘이 한번 잘해보려고요. 손녀 키우는 것이 제일 신나는 부모님들 덕분에 안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조금씩 자리 잡아갔어요. 다행히 늘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와 둘이 하다 보니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둘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친엄마를 찾은 뒤부터 했던 고아원 봉사활동은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잠시 멈췄던 아내도 요즘에는 함께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눈에 밟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반년 전 이곳에 온 5살 남자아이예요. 부모가 없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고아원에 오게 되었죠. 평소에 말이 없다는 아이는 제가 오면 저를 참 잘 따랐어요. 선생님들도 아이가 낯을 가려서 다른 사람들한텐 잘 가지 않는데 유독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날도 운동장에서 아이와 실컷 놀아주고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뭔가를 두고 온 것처럼 마음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의 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쓰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재민이 말이야. 나는 재민이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라. 그래? 재민이도 당신을 유독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왜? 입양이라도 하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 아이 자라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럼 후원 쪽으로 알아보자. 1대1로 후원하는 제도도 있고, 다음에 기관 쪽으로 알아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재민이를 보면 내 생각이 나. 나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야. 부모님처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저를 닮은 아이. 그 부모가 살아있는지, 어떤 사정으로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는지 알 순 없지만 어딘가에서 자식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은 우리 친엄마처럼요. 여러분은 낳아준 정과 키워준 정, 둘 중에 뭐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둘 사이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를 낳아준 친엄마와 길러준 양부모님, 저를 향한 세 분의 마음에 감히 제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처럼요. 저라는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세 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저만의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